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서울을 다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완전 대출 거의 못 받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무주택자랑 1주택자가 더 타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경매로 낙찰받은 집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득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좀 시끄럽게 만든 102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2로 저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뭘 듣긴 듣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이번에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걸 102로 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규제가 앞에 2번이 더 있었어요. 6월 달에 한 번 있었고 9월 달에 한 번 있었는데 6월 달과 9월 달은 대출에 대한 규제를 많이 줬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10월 달에는 지역을 딱 한정 지어가지고 너희들은 아예 꼼짝 마라 이런 식으로 엄청 강력하게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번 규제 핵심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을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빨갛게 딱 집어준 곳들이 있어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원래라면 우리가 딱 흔히 알고 있는 고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죠? 강남, 용산, 그죠? 서초, 송파. 그죠? 딱 우리가 부자 동네라고 하면 딱 그 4개구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네. 걔네들은 옛날부터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져 있었어요. 규제를 해놓은 지역이 딱 4개구만 있었는데 그 구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내가 매매를 하고 싶어도 갭 투자는 못하게끔 막아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거주하는 사람만 그 집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 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원래라면 전국에서 딱 4개구만 딱 지정을 해놨었단 말이죠. 왜냐면 그걸 지정을 안 해놓으면 너무 집값이 많이 뛸 게 뻔하니까 그 구역들은 딱 묶어놓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 전에 2번의 규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집값들이 계속 오르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서울을 다 잡아버렸어. 다 빨갛더라고요. 그죠. 아직 오르지도 않은 저 강북구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들까지도 다 묶어버린 거예요. 금천구, 강서구 이런 데들까지도 다 묶어버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을 묶어두면 사람들이 다른 데로 빠질 거잖아요. 어쨌든 투자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당이라든지 인기 있는 지역들 있죠. 그런 데들까지도 경기도 12곳까지도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지금 오른 이 지역만 딱 묶으면 좀 있으면은 이 수요가 빠져나갈 곳들,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네를 누르니까 옆에가 더 부풀어 오르는 걸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풍선 효과가 나올 것 같은 애들도 미리 그냥 같이 싸잡은 거예요. 미리 차단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좋아요. 이해가 쏙쏙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세금적인 규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라면 내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인데 하나의 주택을 처음으로 사려고 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걸 사든지 간에 세율은 똑같아요. 1에서 3%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번째 주택을 사려고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 빨간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을 내가 산다. 그러면 취득세가 8%로 돼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되거든요. 무조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빨간 색깔로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은 못 사게끔 막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묶인 곳들이 이제 거기를 사려고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보니까 대출 규제도 뭐 엄청 해놨던데. 맞아요. 대출도 같이 더 규제를 시켰는데 이전에부터도 계속 대출 규제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15억 이하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오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고가인 주택들은 더 안 나오게끔 만들었어요. 원래라면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싸면 비쌀수록 대출을 더 많이 받아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안 나오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5억에서 25억 사이인 아파트는 4억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고 25억 이상인 애들은 2억까지만 대출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23억 있어요. 2억만 그죠? 23억만 있으면 되는데 취득세라든지 중간에 들어가는 우리가 등기를 치려고 하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거의 올 현금으로 사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세금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출이 더 강화되거든요.
원래라면 집을 사려고 하면 내가 만약에 10억짜리를 사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대출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그 집에 대한 담보를 받는 거기도 하고 내 신용도 영향이 간단 말이죠. 내 소득도 보면서 대출을 얼만큼 해줄 거냐 이런 것도 다 따지는데 일단 그냥 집값만 보고 대출을 얼마나 해줄 거냐라고 은행에서 따지는 걸 LTV라고 얘기를 해요. 그 LTV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들,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은 70%까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40%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거 플러스 15억 이하인 아파트들은 6억까지만 대출 나오고 15억에서 25억은 4억, 25억 이상인 아파트들은 2억까지만 대출 나온다. 그러니까 완전 대출 거의 못 받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대책이 왜 나온 거예요? 일단 올 스탑 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일단은 못 오르게끔 거래를 못 시키면은 실거래가 안 찍히니까 금액이 안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누르기 위해서 실거래를 아예 못하게끔 만들어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대책의 이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장점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아파트 가격을 더 치솟게 올라가는 걸 막을 수는 있다 라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 가격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좀 누르는 효과는 좀 통했다고 보기는 해요. 가격이 좀 잡혔나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거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수강생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세계 최초 주택으로 해서 처음으로 내가 주택을 사려고 한다라고 하면 정부 자체에서 대출을 좀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대신에 실거주는 해야 되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경매를 낙찰을 받을까 아니면 이걸 매매를 할까 막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가 뚝 끊겨버리고 매물들도 나왔던 것들도 막 다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저한테 좀 상담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매 물건 하나 같이 보고 있었던 게 있었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가 다주택자 분이 원래 전 소유자가 주택이 여러 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양도세도 그렇고 팔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매로 확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 주워왔어. 그래서 경매보다도 더 싸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운이 되게 좋았네요. 그죠. 근데 그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으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막 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금매가 딱 나와가지고 그걸 낚아채 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또 어떤 아파트는 경매 나온 물건이었는데 그 아파트 제가 또 임장을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소장님들이랑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원래는 실거래가 9억 후반대로 찍혀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딱 하나만 매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은 더 규제가 나오기 전에 빨리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이.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이걸 사야겠으니까 매물 보여달라고 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집 이사 가려고 하는 그 집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집을 못 구해가지고 자기 계좌번호를 안 주고 있던 거예요. 왜냐면 무턱대고 이 산다는 사람 계약을 했다가 계약 파기가 되면은 계약금 2배를 물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른 데 이사 갈 집을 막 구한다고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금액 더 올려서 이만큼 산다고 해라 해도 이 사람이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규제가 계속 매달 막 나오고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들도 좀 많이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사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혼란이 있어가지고 각각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보면 저는 오히려 단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기는 한데, 시장의 흐름을 억지로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분명히 생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부작용을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봤어요. 억지로 누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집값이 훨씬 더 많이 뛴 걸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실거주 하려고 하는 사람만 집을 거래할 수 있게끔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근데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집을 사고 싶어 하진 않는단 말이죠. 전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집 안 살 거다라고 하고 전세를 살 건데 전세 매물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다 실거주하는 사람들만 집주인이에요. 근데 예전에 사놨던 사람들은, 이런 규제가 없을 때 사놨던 사람들은 전세를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정적일 거란 말이죠. 그 전세 매물들이. 그럼 가격을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겠죠. 그럼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전세 사기 같은 것들도 많이 이슈됐잖아요. 전세 싫어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럼 월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월세 가격도 또 올라가겠죠. 전세나 월세나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은 당연히 더 비싸야 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갭 투자 막으려다가 일반 시민들만 피보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들을 더 이게 너무 정치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이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결국엔 이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피해가 좀 생기는 조짐이 보이면 이번 정부에서 또 가만히 있진 않겠죠. 분명히 또 규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떤 규제가 나올지는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대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겉보기에는 뭔가 주택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피해를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느낌적으로. 맞아요. 뭔가 규제가 나오면. 근데 다주택자들은 이미 옛날부터 규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크게 뭔가 타격이 막 심하진 않은 거죠. 오히려 무주택자랑 1주택자가 더 타격이 있어요. 아까 상황처럼. 그죠? 오히려 더 이 서민들한테 영향을 더 많이 가지고 가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내가 집을 하나 사려고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딱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최대한 내가 잘 살 수 있는 집이 무엇일까 막 둘러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조정대상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대출이 확 작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거 찜해놨는데 나는 지금 못 사게 된 거잖아요. 대출 규제도 막 일어나면서 대출 한도도 훨씬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원래는 이 집을 사고 싶었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못 사게 돼서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더 눈을 낮춰가지고 금액대를 밑으로 내려가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1주택자일 건데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이사를 다니려고 하면 이게 아다리가 잘 맞아야 되는데 뭐라 해야 되지?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걸 맞추기가 어려워요.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내가 딱 이사를 가야 되는 집에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사람도 다른 집에 움직이면서 이사를 나가야 될 거고 이게 딱딱딱 맞아가지고 내가 이사를 가고 얘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못 팔면 또 단주택자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누가 득을 보게 되는 거고 누가 좀 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득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건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네. 다주택자들은 그래 너희도 내 마음을 알아봐라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지금 득볼 수 있는 사람들은 생애 첫 주택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득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처럼 금액대는 좀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내가 사려고 했던 집보다는 대출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는 맞는데 내가 충분히 현금을 가지고 있고 15억 이하인 아파트를 고려하고 있었고 나는 원래부터 6억 이하로만 대출을 받으면 됐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일단 일시적으로 정부가 집값을 눌러줬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벌었다라고 보기는 해요. 마음 원래 엄청 급했는데 빨리 사야 될 것 같았는데 좀 더 매물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은? 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고가주택을 매입하려고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분들은 대출이 완전 2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거네요. 이제는 진짜 너무 극과 극이 될 것 같아요. 현금 부자들은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거든요, 지금. 근데 현금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고 싶은 집도 못 사게 되는 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거의 포기를 해야 되겠죠. 전국은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내가 갭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하면 수도권 내에서 그것도 조정대상 지역을 묶이고 조정대상 지역 묶인 곳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이 묶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불가능하겠죠. 실거주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경매로 낙찰받은 집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오. 그 빨간색으로 묶여져 있는 곳인데 경매로 낙찰받으면 원래라면은 일반 부동산 가서 매매를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사려고 하면 그러면 소장님한테 사고 막 이렇게 등기소 가서 등기 이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자체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나와야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건데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 가서 최고가로 적어서 낙찰받으면 법원에서 바로 이 사람 소유자다라고 인정을 해줘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받으면
받으면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허가를 안 받아도. 그런데 한 가지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대출 규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죠. 대출 규제는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그죠. 이거는 소유권의 문제인 거고, 대출을 내가 받아서 이거를 잔금 납부를 할 거다 하면 수도권 내에 있는 걸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실거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은행 자체에서.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을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실거주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은행에서 해요. 그러면 내가 일단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해요.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전세입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아버리는 방법도 있고, 6개월 되기 전에 팔아버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인님 이렇게 대출도 막히고 실거주 해야 되는 조건들도 막 까다로워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부동산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야 되긴 해요. 내가 현재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실거주할 집을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이번 기회에 실거주할 집을 하나 사는 거, 그걸 하나 목표로 잡으셔도 되고,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실거주할 집을 살 돈은 아직 안 된다라고 하면 소액으로 경매같이 단타 투자를 하면서 이 씨들을 더 불려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단타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규제들 때문에 수도권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9월 7일에 나왔던 대출 규제에서는 매매 사업자와 임대 사업자한테는 아예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규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원래 경매로 단타를 할 것 같으면 매매 사업자를 좀 거의 필수적으로 내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막혀져 있었지만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출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막아버렸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그게 다 막혔어. 그래서 단타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올 현금으로 내가 단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인천에 있는 작은 빌라들은 매매가가 4천만 원, 5천만 원인 것들이 있거든요. 2천만 원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지방으로 좀 가서 대출 활용해서 단타로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좀 방법이 될 겁니다.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세금 규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방에 가셔가지고 금액대 상관없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최대 한도로 해서 어떤 걸 낙찰 받을지 이런 거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되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을 사야 되는데, 두 번째 주택까지는 지금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것들은 딱히 규제가 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무주택자와 같이 단타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 지방으로 가서 금액대 상관없이 단타 투자 하는 전략이 제일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다주택자, 현재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지방으로 똑같이 가는데, 이때부터는 금액대를 상관을 좀 써야 돼요. 공시가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공시가격은 우리가 실거래되는 가격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국가에서 이 집은 얼마다라고 좀 지정을 해주는 금액이에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조금 더 낮기는 낮아요. 그래서 지방은 공시가격 2억 이하인 물건들은 또 세금에서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대 2억 이하인 것들로 보시면서 단타 투자를 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럼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갭 투자는 어렵게 된 거네요. 완전 다 차단해버렸어. 근데 지방도 기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희 수강생들도 지방 아파트로 하나 낙찰받고 하나 팔았는데 한 달 만에 팔아가지고 2천만 원 벌고 막 이런 물건들이 많아서, 지방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그냥 경매 단타 투자는 못하겠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원래 이주님이 지방 아파트 단타로 수익 벌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사람들이 지방 아파트에 대한 진가를 좀 알 수 있겠네요. 전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야 좀 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일단 당분간은 좀 조용할 것 같긴 해.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조용할 것 같고, 지방은 지금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활발하게 거래되는 데들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도권으로만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말씀을 드리면 한동안 좀 조용할 것 같다. 조용하다가 한 번에 빵 터지던지, 아니면 다른 규제가 나와서 어떻게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기는 해. 그게 없으면은 좀 거의 폭탄 터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규제는 또 새롭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럴 때마다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렇게 핑계만 대지 말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